한국의 통화 정책과 관련해서는 말 그대로 대격변이 온다. 2008년도 금융위기를 사전에 경고했었던 아주 훌륭한 학문적 업적이 있습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가 좀 위험할 수 있죠.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현명한 투자의 길잡이 제임스입니다. 자, 오늘은요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시대 개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사실 증시가 지금 이란 전쟁으로 조금 시끄러운 와중에 조용히 나온 뉴스가 있는데 신현송 한은 총재가 이제 지명이 되었다. 이제 차기 총재입니다. 아직 총재로 이제 승인 받으신 건 아니고요. 근데 아마 이제 인준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은 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이 통화 정책과 관련해서는 말 그대로 대격변이 온다. 그래서 통화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이제 올 것 같은데 이게 금융시장에 어떤 파급 효과를 줄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근데 이분이 취임하신 시점이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되게 좀 대내외적으로 되게 어려운 상황에서 취임하시는 겁니다. 오늘 기준으로 원달러 환율이 1,510원 돌파를 했고요. 그리고 유가가 100불대에서 머무르고 있고 가계부채는 어마어마한 이런 상황에서 현재 새로운 한은 총재가 오시는 건데 이분이 그럼 어떤 분이고 이분이 오시면 어떤 방향으로 통화 정책이 바뀌는가라는 거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분 프로필 보게 되면은 프로필이 되게 화려하십니다. 일단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정치경제학 철학을 하셨고 그리고 같은 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 박사까지 하신 다음에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경제학과 교수도 하시고 그리고 IMF 그리고 BIS라는 아주 유명한 국제기관에서 아주 요직에 있으셨던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유동성과 거시 견전성 분야에서는 세계적 권위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2008년도 금융위기를 사전에 경고했었던 아주 훌륭한 학문적 업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에서 국제경제보좌관 역임했던 적도 있고요. 이분을 정의하는 키워드가 뭐냐? 이분은 실용적 매파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분이 지명되자마자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하시는 걸 되게 선호하시고 그리고 전략적 모호성을 추구하십니다. 무슨 말이냐? 사실 이제 이창용 총재가 취임할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포워드 가이던스 안 하고 있었습니다. 포워드 가이던스라고 하는 것은 한국은행이 앞으로 이런 결정을 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시장에 미리 알려주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건데 이분은 포워드 가이던스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일단 이분이 취임하시게 되면은 이제 미국도 똑같이 가고 있는데 미국도 새로 취임한 총재가 케빈 워시라는 분이죠. 이제 이분이 말씀하시는 것도 포워드 가이던스가 별로 시장이 좋지 않다 말씀하시는데 이분도 그분과 결을 같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분이 취임하시게 되면은 많은 부분이 바뀔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 현재 근데 이분이 취임하시는 상황이 되게 좀 안 좋은 상황입니다. 일단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중동 분쟁이 일어나는 바람에 이제 브렌트 유가가 100불을 넘을 위험이 생기고 있고 이 말은 곧 사실 우리가 유가가 뭐가 먼저 되느냐 기대 인플레가 올라간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즉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죠. 그리고 지정학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글로벌 빅스가 확대되고 있고 이 때문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되어서 달러가 강세로 가는 그리고 물류 비용도 마찬가지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 또한 인플레이션의 상방 요인을 작용을 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분이 이제 취임을 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환율 리스크를 보게 되었을 때 오늘 기준으로 환율이 1,510원 돌파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시스템 리스크가 있었던 그러니까 뭐 금융위기 같은 당시 환율 수준이란 말이죠. 그 정도로 높은 환율 수준을 지금 유지하고 있고 거기에 관세도 빼먹으면 안 되죠. 그래서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중동 분쟁 때문에 이미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에서 관세까지도 있는 상황에서 이분이 취임을 하시는 그래서 사실 대내외 거시적 환경이 아주 안 좋은 상황에서 새로운 한국은행 총재로 취임을 하시는 겁니다. 이분이 취임하시기 이전에 이창용 총재가 계셨죠. 이창용 총재가 이제 2022년부터 올해까지 하고 계셨는데 한국은행 총재 하셨는데 이분을 정의하는 키워드는 뭐냐? 정책 소통 강화 그리고 거시 담론 확장의 4년이었습니다. 이분은 되게 소통을 중요시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한국은행도 점도표를 도입을 했고 그래서 한국형 포워드 가이던스 체계를 구축을 했고요. 그리고 한국은행 총재가 이례적으로 구조개혁 담론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이제 약간 통화정책 외적으로 인구 절벽이라든가 교육 불평등 이런 사회 이슈들도 같이 고려하면서 통화정책을 짜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처음 하신 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취임하신 동안에는 사실 이제 금리가 계속 동결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사실 미국과 한국이 금리 차가 벌어진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시다가 동결을 쭉 하고 인하 사이클에 들어가는 국면이었었고요. 그리고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가 계속 이어지는 와중에서도 지속적으로 환율 구두 개입들을 통해서 원화 안정을 추구하시는
사실 근데 금리를 올리진 않고 이런 구두 개입이나 다른 수단을 통해서 원화의 안정을 추구했던 이제 이런 레거시를 가지고 계셨던 분이 이창용 총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창용 총재님과 이제 새롭게 취임하시는 신현송 이제 새로운 지명자 이분을 이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책적 철학에 대해서 비교하는 표를 만들어 보면요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창용 총재 같은 경우는 구조 개혁과 싱크탱크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은행이 뭔가 결정을 내릴 때 그 이 단순히 숫자만 가지고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이러한 인구 절벽이나 뭐 교육 불평등이나 이런 것들까지 복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되게 혁신적인 분이셨고요. 근데 이분은 약간 더 보수적입니다. 금융 안정과 거시 견정성 같은 뭔가 이런 경제학적인 그런 것들이 더 백그라운드에 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요. 그래서 정책 성향도 이창용 총재 같은 경우에는 되게 유연하시고 중립적 입장을 많이 보이셨는데 이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제적이고 매파적인 경향을 가지신 분으로 되게 유명합니다. 그리고 주요 도구가 기준금리 플러스로 유동성 지원 이런 것들을 많이 쓰셨는데 이분은 기준금리와 거시 견전성을 추구합니다.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거는 유동성을 오히려 바짝 조이는 겁니다. 바짝 조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뭔가 규제 같은 걸 통해서 은행들의 규제를 좀 더 강화를 해서 거시 견뎌성을 더 타이트하게 유지를 해야지만이 경제가 안정적으로 돌아간다라고 믿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소통 방식도 이창용 총재는 점도표나 적극적인 가이던스 이런 걸 펼치시면서 시장에 계속 메시지를 주는 걸 좋아하셨는데 이분은 반대로 시장에 개입하지 않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모호성을 유지한다. 그래서 하느니 어떤 결정을 내릴지 시장에 알리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주의시고 데이터 기반의 결정을 내리시는 걸 선호하시는 분입니다. 현재 그리고 이분이 계셨던 당시에 그러니까 2000년대 계셨던 당시에 대외 리스크는 주로 뭐였었냐면 한미 금리차, 환율 관리가 이제 메인이었다면은 이분이 들어오신 상황에서는 글로벌 유동성 문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글로벌 지정학적 문제점과 그리고 관세로 인한 달러의 지배력 이런 것들이 강화되는 시점에 이분이 들어오신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이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여러 기관들에서 학자로 재직을 하시면서 이분이 펼쳤던 이론이 있습니다. 되게 유명한 이론인데 금융 순응성이라는 이론을 펼치신 걸로 되게 유명합니다. 이것은 경기가 순응적으로 즉 경기가 계속 흐르면서 레버리지 확대가 자연적으로 일어난다라고 하는 메커니즘인데요. 사실 레이 달리오의 이론에 되게 흡사합니다. 일단 자산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은 자산 가치가 오르는 것 때문에 담보 가치가 올라간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그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만큼 그 부동산 가격의 담보 가치도 올라가겠죠. 그렇게 되면은 그 부동산을 가진 사람은 자산 가치가 올라갈수록 더 많은 빚을 낄 수 있게 됩니다. 즉 레버리지가 확대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신용 팽창이 일어난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러면 그것 때문에 변동성이 커진다. 즉 자산의 버블이 낀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 버블이 계속해서 팽창을 해나가면서 끝까지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에는 결국 디레버리징 된다. 이게 무한히 오르는 거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이 버블이 깨지고 디레버리징이 일어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그랬을 때 이 디레버리징이 일어나기 전에 거시 견정성 조치를 통해서 이 레버리지가 너무 커지지 않게끔 관리하는,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지만 CCYB라든가 완충자본 이런 것들을 상시화시켜서 레버리지가 급격히 팽창을 해서 디레버리징이 너무 과격하게 일어나는 걸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논리를 펼치시는 분이 아까 말씀드린 새로운 총재님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항상 말씀하시는 거는 레버리지 주기를 우리는 보면서 그래서 은행들이 얼마나 레버리지 끼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거시 견전성을 하느니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CCYB 이게 카운터 시클리컬 캐피탈 버퍼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너무 빚이 많이 끼기 전에 완충 자본을 끼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디레버리징이 일어나기 전에 이러한 것들을 막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인데, 쉽게 말해서 이것은 시중의 대출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가격이 커지면 막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되게 매파적인 스탠스, 즉 유동성 공급을 미연에 차단을 하는 이제 그러한 스탠스를 가지신 분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달러의 지배력이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이제 달러가 계속 강세를 얻는 요인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동 전쟁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동 전쟁이 일어나다 보니까 안전 자산인 달러로 계속 몰리는 거죠. 그리고 관세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해서 달러가 강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흥국들 뭐 인도라든가 브라질이라든가 터키, 한국은행 이런 나라들은
자본 유출 리스크를 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환 건전성이 부담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막을 필요가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매파적 정책을 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분의 기본적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죠. 사실 이분의 통화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시나리오를 부려보겠습니다. 시나리오 A는 뭐냐? 시나리오 A는 이분이 들어보시면서 기준과 똑같은 전망을 취하는 건데, 기준금리를 동결하거나 관망하시는 이제 이러한 정책을 취하면서 이 아까 말씀드린 이 환율에 대한 리스크를 막기 위해서 수합 시점에서 점검이 되는 것들을 통해서 이세 조정을 하는 이런 정책을 펼칠 가능성도 있는데, 사실 이것보다는 두 번째 시나리오인 조금 더 매파적인 정책을 펼치실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선제적 긴축 그리고 거시 건전성을 강화하는 전략이죠. 그래서 이미 시장에서는 CT은행 같은 곳에서는 이미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7월, 10월엔 인상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발표를 이미 했습니다. 뉴스가 나왔어요 이미. 그리고 거시 건전성 3종 세트를 어떻게 업그레이드할 것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연에 레버리지 너무 커지는 게 맞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아마 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앵커링을 미연에 차단을 하고, 그리고 물가가 오르는 걸 미연에 차단을 하고, 그리고 금융 시스템의 복원력, 사건이 터졌을 때 너무 커다랗게 부채가 쌓여 있어서 터지는 일을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하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당연하겠지만 국고채 시장, 채권에는 안 좋습니다. 왜냐? 금리가 올라가서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단기물은 금리 상승 압력을 받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비우량 채권 등급은 확대되기 때문에 한계 기업들의 자금 조달 부담은 심화될 겁니다. 그래서 부채를 많이 낀 기업들, 덜 우량했던 기업들은 아마 안 좋을 거고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 지금 되게 높은 상황인데 아마 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하겠지만 약간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도전의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아마 1,400원대까지 내려오더라도 그 아래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게 주요 시장의 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식 같은 경우에는 당연하겠지만 성장주에는 매우 안 좋은 시그널입니다. 금리 인상은 당연하겠지만, 매파적 정책이라고 하는 당연하겠지만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매력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약간 개선될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전망을 합니다. 일단 이 NIM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은행의 건전성이 강화되면 우리가 이제 생기게 되는 수혜 같은 것들인데, 이런 게 올라가게 되면은 당연히 은행주 좋다는 그런 말들인 거고요. 근데 배당, 규제 리스크가 있을 거기 때문에 선택적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수출주들 여전히 사실 반도체 같은 기업들은 여전히 실적이 좋을 거기 때문에 이건 논외로 계속 좋을 겁니다. 근데 부동산 같은 경우가 좀 위험할 수 있죠. 이미 부동산이 너무 빚이 많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데 여기서 금리가 더 올라간다면 이런 부분에서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우리가 그런 대응을 해야 되느냐, 예측 가능하지만 타협 없는 긴축이 저는 돌아야 할 거라고 봅니다. 이제 미리 지명이 됐기 때문에 이분이 정말로 총재가 된다면 이분이 긴축적으로 통화정책을 펼칠 거라는 사실상 기사실입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주식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채가 많은 기업들은 피하셔야 되고, 고 ROE, 현금 흐름이 높은 우량주, 즉 퀄리티 팩터의 비중을 높이는 게 아마 되게 좋을 겁니다. 성장주 비중을 줄이는 게 좋을 거고요. 채권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기채는 오를 거고, 그런데 아마 장기채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인플레 프리미엄이 내려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약간 단기채보다 덜 오를 겁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듀레이션 바벨 전략이 좋겠죠. 이런 것들을 구사하시는 게 좋을 것이다. 그리고 사실 이 모든 것들이 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올해를 정의하는 핵심 키워드는 결국 인플레이션이 될 것 같은데, 이 인플레이션 해지용인 금이나 원자재 ETF는 항상 들고 계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챙겨 투자하시기 번거로우시죠? 저희는 이런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을 해서 감정적 개입 없이 데이터만 가지고 투자를 하는 퀀트 투자라고 하는 걸 지향한 채널입니다. 저희와 함께할 방법은 고정 댓글에 들어있습니다.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저희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